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심리학과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에 대한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함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회과학에서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심리학도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 전제에서 사회과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그래프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라면은 어떤 시간과 어떤 양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조그만 노력만 해도 극변하게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의 변화가 없는 구간이 존재하고요. 이 구간을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그래프의 형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형식의 파형 형식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평균이죠. 네. 평균가 50T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쪽 하위와 상위 평균에서 떨어진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3%에 해당이 된다는. 그래서 IQ를 얘기하면 전체 표준에서 상위 3%가 이 어떤 영재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하위 3%가 어떤 발달에 있어서 어떤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것이 됩니다. 요 기준점이 여기 가운데 100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떤 평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전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다 라고 가정하면 중학교 2학년을 쫙 다 해서 지능 검사를 쭉 다 검사하니까 분포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특정 그룹에 따라서 이 분포가 조금 이쪽 상향으로 이렇게 평행준되는 경우도 있고 하향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정 가운데 시점 되는 게 100이 되는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자르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요 기준으로 두 표준 편차가 넘어가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정상이 아니다, 애브노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체가 인간이라 뭐 이렇게 한다면 사회과학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잠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인간이라는 그룹 자체가 전체가 이만큼이 다 전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회과학에서 보고 있는 어떤 정상 범주다라는 것은 보는 것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100에 해당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이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제를 기준으로 이론들이 성립되어 있고, 이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상한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저 사람의 삶은 어떤 부분이 틀린가라는 것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문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를 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 현상에 대해서 최소화시켜서 쉽게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한계점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해 봅시다. 오늘은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것보다 좀 벗어난 듯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기본 구성 요소를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원자와 전자입니다. 보시면 요게 요게 원자입니다. 원자를 중심으로 이런 전자들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이렇게 중심에서 어떤 빛을 내면 그 주변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죠. 우리 피부 조직의 가장 확대해서 보면 그 조직의 구성도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의 특질이 물질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 원자가 하나고 전자가 뭐 8개다라는 구성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는 이제 3개로 보여주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있어야 될 거가 좀 컴퓨터가 잠깐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지우개가 여기 있군요. 만약에 여기 있어야 될 거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 특징은 요 빈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항상 원인을 궁금해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백이 있으면 그 공간을 막 메꾸려는 욕구들이 우리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자공학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형상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펜을 쓰니까 좀 버벅거리는 것 같네요. 펜을 그냥 쓰지 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라. 짜잔. 전자공학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어떤 그 전자가 공백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채우려는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구성만 가지고 아니라 다른 물질과 그 하나의 공백을 임의로 떼는 거예요. 임의로 떼서 그 하나의 공백을 뗀 거를
두 물질이 공유하게끔 만든 것이 반도체의 원리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전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전자들이 그 공백을 메꾸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전자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네,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네, 전자의 흐름을 조절하는 네, 물체가 반도체의 원리입니다. 반도체 나와라! 안 나오네. 오늘따라 컴퓨터 유난히 버벅거리네요. 네, 반도체.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구성된 회로 모습인데요. 요 N형과 P형 사이에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의 흐름들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반도체의 역할이고요. 어떤 데이터라는 건 이제 전기적 신호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 반도체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반도체를 띄고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됐죠. 그럼 이런 것들이 심리학, 역사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이고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성과 감성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철학에서 합리적인 사고라든가 이데아라고 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다 같이 이해하려는 학문이 심리학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IT 제품을 띄워놓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고자 하는 거는 컴퓨터의 발달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1945년 지금의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컴퓨터고요. 이제 튜링이 그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해독 장치를 만들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가 비밀로 되어 있어서 문헌상에는 지금 많이 나와 있진 않고 영화로는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영국이 이제 100년인가 지나서 그걸 비밀 오픈 100년은 아니겠군요. 하여튼 그 비밀 문서를 오픈하면서 다시 알려지기도 됐는데 이제 그 애런 튜링이 어떤 논문 중에 보면은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어떤 컴퓨터하고 당시에는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튜링은 기계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 기계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어떤 테스트 모형을 발표하는데요.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판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튜링이 이 논문을 제시했을 때 향후 50년이 지나면 이런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는 기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는 지능을 갖는 컴퓨터는 아직은 어떤 공상과학,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아직은 그 공상과학 영역으로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상용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특수 목적에 의해서 군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무 처리라든가 아니면 증권사들의 처리를 위해서 컴퓨터가 이용이 되다가 이제 드디어 1974년에 개인들 대상으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처음 나왔던 게 알테너 8800 제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76년에 애플 1이 출시가 됩니다. 당시 나무 케이스로 어떤 이제 창고, 애플사의 창고에서 만들었던 애플 1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1977년에 애플 2가 출시가 됩니다. 이 1년 사이지만 애플 1하고 애플 2의 외형상 모형은 되게 많이 변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이티라는 이제 금성사의 1982년에 나왔던 제품이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제품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생겨나고 그다음 퍼스널 개인들 대상으로 컴퓨터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라기보다는 핸드폰의 역할로서 그 전까지는 이제 PDA 폰이라고 해서 핸드폰의 작은 형태의 통신 기능,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PDA 폰이라고 부르고 제품이 있었지만은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하면서부터 그 흐름에 새로운 어떤 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국내에는 아이폰 3GS 모델이 처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대박을 치기도 했죠. 그럼 국내에도 그런 아이폰과 같은 제품들이 없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 삼성 AS 센터에서 근무하던 연도였는데요. 저는 이제 햅틱까지 보고 이제 퇴사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일명 스마트폰은 수리를 안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나왔었는데요. 이제 LG에서는 이제 프라다폰이라고 출시를 했습니다. 당시 어떤 현재 스마트폰의 형식의 모양을 가지고 터치폰 네, 형식을 가졌던 프라다폰 네, 대단한 인기를 끌었었죠. 대신 어떤 고가 전략을 당시에는 취해서 어떤 소수인들만 쓸 수 있는 핸드폰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급 브랜드인 프라다하고 이제 제휴를 마주해서 이제 완전 고급화 전략으로 갔었던 게 LG 프라다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햅틱이 있었습니다. 네, 햅틱으로 참 많은 것들이 가능했었죠. 기존 핸드폰하고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제품이었지만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과 국내 전과 후의 어떤 핸드폰의 시장 흐름은 전혀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2007년도에 처음 출시됐지만 네, 국내는 2009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나온 제품들이 이제 아이폰과 같이 핸드폰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200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네. 이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아닌 제품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이 구글의 어떤 운영체제,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이제 안드로이드가 맞나? 네, 그거가 있는데요. 네, 그것이
구글 회사에서 만든 구글에서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바둑 대결로 했던 대결. 네, 그 바둑 대결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냥 하나의 컴퓨터 영역으로만 생각을 했던 인간의 보조 역할로서의 컴퓨터로 생각했던 것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컴퓨터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의 인류 발달이 어떻게 이루고 있나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수렵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 인류는 농업 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사육 제도화가 이제 처음 시초가 됐다고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8세기, 19세기 넘으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삶들은 많이 변화하게 되고요. 이제 부와 전문성, 분업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동은 곧 돈이 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서 아직 20세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21세기의 시작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뻥을 치면서 2001년도가 돼야 21세기인데 밀레니엄이 됐다. 밀레니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IT 시대가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산업들이 되게 호황되던 시대가 열리게 되죠. 물론 그 처음 시작과 함께 금방 그 거품이 꺼지긴 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 어떤 3차 산업, 그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을 대표하던 정보화 산업의 시대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되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인공지능이 사람,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대결을 통해서 전 세계 탑 1에 해당되는 그 이세돌을 꺾는 광경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간이 만든 컴퓨터 AI 기능이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어느 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들을 가지게 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존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향상과 이후에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들이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계에 맞추는 역할에 내몰리는 사항들이 많이 연출되는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 많이 연출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어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어떤 어디서나 모든 것이 접속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이 다 능가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라고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텐의 10주의 10달 과정을 10달 동안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세포가 분열이 되고 각 기관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출산을 이제 아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 이제 영아기 과정을 거치고 이 영아기 때는 부모와의 애착과 신체와의 통합, 이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동물들은 태어나자부터 걷기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 두뇌와 몸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되고요. 약 6개월 동안 환경을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자기 신체와 두뇌가 연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영아기의 주 이슈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아동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아동기의 특징을 보면 이제 또래와의 소통과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과의 소통은 어떤 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어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기간과 자신 이제 공부라는 어떤 성과,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타인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외모라든가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뇌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지기능 영역의 두뇌들이 다시 구조화되는 과정이 거치는 기간이 청소년기인데요. 그러면서 감정이 되게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이 두뇌 구조가 정립된 형식대로 이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이 두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고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청소년 시기를 나비에 있어서 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번데기에서 나비로 나오는 그 순간의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나비 번데기 이전에는 군뱅이 시절에는 자신의 모습이 군뱅이죠. 날 수가 없는 군뱅이. 하지만 이 번데기 기간을 거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비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직 번데기 시기이기 때문에 나비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직 날개를 피지를 못한 모습이어서 자신의 모습을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20대가 되면 성인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걸 좀 더 뭐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한번 네 단계로 우리의 삶을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컴퓨터 발달과 우리의 인류 문화의 발달과 어떤 인간의 발달 모습을 봤는데 이 발달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기가 됐을 때
어떤 자신의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수행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성인기가 해당이 되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화론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이제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기본 전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방향성이 성장하는 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인기 이후가 돼서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렇게 떨어지죠. 네.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기술의 발달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까지 해보면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삶에 보면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까지 어떤 공부라는 습득을 하는, 그리고 삶의 노하우라는, 아니면 사회성이라는 기술을 습득하는 발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을 발달하는 것은 어떤 우연을 통제하려는 욕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연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그 후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통제하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술의 발달과 우연의 통제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많은 이제 의문들을 지금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라든가 사회학자들이 이제 많은 의문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삶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AI로부터 AI가 할 수 없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물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가 청소년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20대 초반까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에서 이 삶의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취침 시간과 함께 나는 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나게 되면은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삶의 의미, 어떻게 살고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행복감,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만족을 하는가? 저 개인적인 물음에 어떤 수입 부분에 보면 군대에 있을 때 20대나 지금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나 월급은 어떤 상향선을 향해서 그 상향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정점을 찍었다가 200만 원 후반에 갔다가 쭉 떨어져서 또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다시 200만 원 살짝 넘어왔다가 또 떨어졌다가 계속 요것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21살 때 이제 직업군인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네, 그때 첫 월급이 180으로 180이 아니었나? 첫 월급은 180이 아니었습니다. 네, 100만 원이 조금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네,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하여튼 200만 원 후반대까지 이제 월급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18년, 17년 동안 저의 급여는 지금 제자리입니다. 어떤 삶의 의미의 차원에서 본다면, 삶의 발전의 차원에 본다면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지금 저는 이제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놀이치료사라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만족 부분은 그 20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달이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개인의 성장이 인류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어떤 순환적인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티븐 잡스의 개인적 성장을 하지 않고 애플이 출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류의 스마트폰이 지금 현 세대에 있을까라는 의문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구글사의 사장님 성함을 제가 모르네요. 그 구글사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서 그 알파고 프로젝트를 성장시키지 못했다면 그 알파고의 성장 자체의 프로젝트 가동은 개인의 성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개인의 성장이 AI라는 장을 열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되고 인류를 발달시키는 계기가 된 부분이 있죠. 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인류의 발달로 스마트폰 시장이 오픈함과 함께 우리의 개인들은 모든 정보를 이 핸드폰 하나로만 다 받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별로 1단계가 지나가면 2단계가 되고 나비로 얘기해볼까요? 군뱅이 시절에서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나비로 되는 이렇게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진화 과정은 트리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이렇게 잘려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가지가 뻗어나가서 요 가지에 열매가 맺었다 해서 요 밑에 가지들이 없어진 건 아닌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발달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마지막 단계 삶의 질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발달이라든가 어떤 불안을 통제한다든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이게 다 같이 공존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심리학에서 역사를 심리학과 관련된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심리학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